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집무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뒤스듬히 들어왔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소희는 두툼한 사건 기록을 덮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5세, 검사 경력 28년 차. 그녀는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지금 손에 든 사건만큼 복잡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JK그룹 강준혁 회장 횡령배임 사건. 300억 원대 규모의 기업 범죄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희는 관자놀이를 주무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우편물입니다. 후배 검사가 건넨 봉투를 받아든 소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초대장이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려자중학교 1985년 졸업 40주년 동창회. 소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985년 졸업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대규모 동창회였습니다. 초대장을 펼치자 참석 예정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20명 남짓한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의 시선이 천천히 명단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민주, JK그룹 회장 부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 악몽 같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급식실, 차가운 우유,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끈적한 감촉, 그리고 교실 가득 울려 퍼지던 비웃음 소리. 너 진짜 못생겼다. 뚱뚱한 데다 가난하기까지 해. 네가 우리 반에 있는 게 신기할 정도야. 민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차갑고 날카롭던 그 목소리. 15살 소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위장약을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15살 소녀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JK그룹 사건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피의자 가족 관계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 강민주 55세, 무직. 소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 냉철한 수사관의 표정이었습니다. 인주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이네. 창밖으로 누울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소희는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연회장.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된 교복 명찰이었습니다. 1학년 5반 박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명찰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얼룩진 천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명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펼쳐놓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강민주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소희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일정 비워두세요. 개인 약속이 생겼어요. 네, 부장님.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희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주의 이름이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 인주야, 이제 만날 시간이야. 사무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단단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소희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그중 어딘가에 강민주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기다려 곧 만나. 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은 손이 굳건했습니다. 떨림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거리는 붐볐지만 소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JK그룹 사건 수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펼쳐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횡령 증거, 분식회계 증거, 뇌물수수 증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강준혁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기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민주 명의의 비자금 계좌, 민주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 모든 증거가 그녀의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민주야, 넌 도망칠 수 없어. 소희는 파일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냉정하고 집요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 파일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40년 전 급식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15살 소녀. 그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법이라는 무기를 든 55세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지네. 소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중앙지검 형사이부는 분주했습니다. 박소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 배당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JK그룹 강준혁 회장, 횡령 배임 사건 추가 수사 지휘.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건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강준혁 58세, JK그룹 회장. 혐의, 업무상 횡령 300억 원, 배임, 분식회계, 뇌물공여. 가족관계, 배우자 강민주 55세. 민주라는 이름을 본 순간 소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동창회를 앞두고 바로 그 사람의 남편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사 기록은 방대했습니다. 6개월간의 금융 추적, 회계 장부 분석, 증인 진술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준혁 명의의 차명 계좌 외에 민주 명의로 개설된 비자금 계좌가 3개나 있었습니다. 총 금액 50억 원. 모두 스위스와 홍콩은행이었습니다. 공범일 가능성이 높군. 소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주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범죄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형광펜으로 민주와 관련된 부분을 표시해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수사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6명의 수사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JK그룹은 대기업이었고 강준혁은 정재계에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파일 검토하셨죠? 소희가 물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금 흐름입니다.
강준혁 회장이 횡령한 30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소희는 화이트보드에 차트를 그렸습니다. 강준혁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배우자 강민주의 계좌입니다. 5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닙니다. 범죄 수익 은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강민주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야 할까요? 소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민주를 지금 당장 소환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늦게 소환하면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소환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세요. 해외 계좌 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내역, 명품 구매 기록까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사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소희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민주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이는구나. 소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명 계좌, 해외 명품 구매, 고급 호텔 숙박 기록.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범죄를요. 오후 2시 소희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추가 자료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주의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소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한 달 평균 지출액이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일반 가정의 연봉보다 많은 돈을 한 달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치스럽게 살았네. 소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급식실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그 민주가 지금도 여전히 오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동창회 간사였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희야, 나 수진이야.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토요일 동창회 말이야. 민주가 올 거래. 남편이랑 같이 온다고 했어. 소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좋네. 너도 올 거지? 40년 만인데 다들 보고 싶어 해. 물론이지, 꼭 갈게. 전화를 끊은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민주는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범죄자의 아내라는 것도 모른 채요. 민주야, 토요일이 기대되네. 소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계속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민주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해외 계좌 거래 일자, 금액, 송금 경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민주는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돈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고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완벽해. 소희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주를 법정에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무슨 큰 사건 맡았어요? 응, 좀 복잡한 사건이야. 소희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도 민주의 이야기도요. 그건 자신만의 싸움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동창회 간다고 했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와요. 그럴게.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민주를 만날 생각에 지어진 미소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소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토요일에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단정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40년 전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조롱받던 그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대어봤습니다. 55세의 소희는
더 이상 15살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단련시켰고 법이 그녀에게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민주야, 이번엔 내 차례야. 소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향한 냉정한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28년 경력의 검사, 법이라는 무기를 가진 여자, 그리고 40년을 기다려온 복수자.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소희는 옷장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그 오만한 표정, 그리고 곧 보게 될 무너진 표정. 기다려, 곧 만나. 소희의 마지막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 연회장.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연회장 입구에는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누구나 세월의 흔적을 얼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액세서리, 화장기 없는 담백한 인상.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희야,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동창회 간사였던 수진은 여전히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지 40년 만이야. 너 정말 달라졌다. 멋있어. 고마워.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연회장을 훑고 있었습니다. 아직 민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쪽에는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옛날 사진을 꺼내보며 웃었고 누군가는 자녀 자랑을 했습니다. 소희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와인 한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내면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7시 30분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주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의 옆에는 남편 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듯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민주야. 와, 민주 왔네. 동창들이 일제히 반겼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왕의 귀환 같았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중심에 서고 여전히 관심을 받고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민주는 테이블 사이를 돌며 동창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다들 건강해 보여서 좋네. 민주야, 너는 하나도 안 늙었다. 비결이 뭐야? 별거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지. 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러 보라는 듯이요.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야. 남편이 선물로 사줬어. 와, 역시 민주는 달라.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주가 자신이 앉은 구석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희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동창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주예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얼굴이 좀 낯선데. 박소희.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소희. 응, 나야. 40년 만이지. 민주는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겼던 그 소희가
지금 눈앞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너 정말 많이 변했네. 그렇지. 40년이면 누구나 변해. 소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 뭐 해? 결혼은 했어? 응. 남편은 교사야. 딸도 하나 있고. 아, 그래. 잘 됐네. 민주의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사 남편이라는 말에 자신의 재벌 남편과 비교하는 듯 했습니다. 너는 뭐 해? 소희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회사 운영해서 집에서 편하게 지내. 남편이 JK그룹 회장이거든. 아, JK.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요. 민주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요즘 회사가 잘 돼서 바빠. 나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그렇구나. 소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40년 전처럼 소희가 위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희야, 너 직업이 뭐야? 민주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검사야. 민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 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는 연회장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었습니다. 소희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민주는 그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 박소희. 금박으로 인쇄된 글자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JK 사건 알아? 소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사건? 너희 남편 당준혁 회장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잖아. 그 사건 말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소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건 담당 검사가 바로 나야, 민주야. 순간 민주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덜컥거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둘의 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떠들고 있었지만 이 테이블만큼은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야. 설마가 아니야. 사실이야. 소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어서 가져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천천히 펼쳐 민주 앞에 놓았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서 강민주 귀하. 민주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세요. 남편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해요. 소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죠. 근데 민주 씨 명의 해외 계좌가 3개나 있더라고요. 총 50억 원. 이게 다 뭔지 설명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0년 전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참, 민주야. 기억나? 40년 전 급식실에서 네가 내 머리에 우유 쏟았던 거. 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민주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차례야. 법정에서 보자. 소희는 가방을 들고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온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온기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소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강민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운전대를 잡으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일찍 나온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나왔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소희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차 안의 어둠 속에서도 금박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박소희.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뚱뚱하고 못생긴 소희가 지금 자신과 남편을 조사하는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200평 대지 위에 지어진 3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프랑스 명품 가구,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하지만 민주는 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준혁이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박소희, 이 여자가 누군데? 내 중학교 동창이야. 동창.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사건 담당 검사래.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함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형사2부 부장검사. 바로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그 부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나한테도 출석 요구서 줬어. 금요일까지 검찰에 나오래. 준혁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그 여자랑 어떤 사이였는데?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급식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의 머리에 우유를 쏟았던 그날. 교실 가득 울려 퍼지던 비웃음 소리. 울면서 고개를 숙이던 소희의 모습.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은 반이었을 뿐이야. 별거 아니면 왜 이렇게 떨어? 너 그 여자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흔들리면 우리 다 끝나. 일요일 아침, 민주는 잠을 설쳤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중학교 급식실에서 소희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꿈이었습니다. 소희의 머리에서는 우유가 흘러내렸고 그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 민주야. 꿈속 소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소희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집어들어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왜 하필 소희야?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0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소희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하지만 그때는 재미있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아이를 괴롭히는 게 우월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약했던 아이가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사건을 맡고 있는 김철수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경력 25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출석 요구서를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네요. 혹시 회장님 사건과 관련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하는 일에 관여한 적 없어요. 그럼 해외 계좌는요? 여기 보니 부인 명의의 계좌가 3개나 있다고 하는데.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남편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서명만 했어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인 명의로 50억이 빠져나갔고 부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범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금요일 조사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검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화요일, 민주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명함에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박소희 검사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소희야. 나 민주야. 무슨 일이죠? 존댓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검사로서 대하는 말투였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이야기 좀 하자. 업무의 개인적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금요일 검찰청에서 뵙죠. 소희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놓고 무릎을 안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주는 남편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고 내 서명 받고. 그게 지금 중요해?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네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 둘 다 감옥 가. 나는 감옥 못 가. 민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혁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마. 네가 그동안 누린 게 얼만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키려는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민주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 빛바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학년 5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맨 앞줄 가운데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 구석, 작고 뚱뚱한 소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 속 소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너무 늦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희는 용서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분주한 아침이었지만 민주에게는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찰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건물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소희가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복수자가. 민주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형사 2부는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층수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3층, 4층, 5층.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긴 복도 끝에 형사이부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형사이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민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주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희야, 안으로 들어오시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소희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조사실. 금요일 오전 10시.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직사각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박소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민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와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주 씨, 오늘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시는 겁니다. 진술은 모두 녹음되며 거짓 진술 시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해외 계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희는 서류 3장을 민주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스위스와 홍콩 은행의 계좌, 개설 신청서였습니다. 모두 민주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서명을 부탁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었습니다. 남편이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서명만 했습니다. 서명만 하셨다고요? 그럼 이 계좌에 5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화려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알고 계셨습니까? 소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이군요. 그 한마디에 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공범, 범죄자, 자신이 범죄자가 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소희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계좌 입금 날짜, 출금 내역, 돈의 사용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추궁했습니다. 민주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1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자신을 범죄자로 보고 있었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조사 어떻게 됐어? 소희가 나를 공범으로 보고 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만나. 대책을 세워야 해.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내 선에서 해결할게. 너도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주는 소희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소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고급 주택가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동네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호수를 물었습니다. 12층 1203호. 민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2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민주를 보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소희야,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부탁이야. 민주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은 넓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소파와 작은 식탁,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희와 남편, 그리고 딸의 웃는 얼굴.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소희야, 제발 좀 봐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거짓말 그만해. 어제 조사에서 다 말했잖아. 알고 있었다고.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전 일도, 지금 일도 다 내가 잘못했어. 소희는 무표정하게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냉정함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너는 그냥 살고 싶은 거지. 감옥 가기 싫고, 재산 잃기 싫고, 명예 지키고 싶은 거지. 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40년 전에는 내가 너 때문에 울었어.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지. 학교 가기 싫었어. 너희들 얼굴 보기 싫었어.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다짐했어. 언젠가 너 같은 사람들을 벌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검사가 됐어. 28년간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어. 그리고 이제 네 차례야.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 딸들 생각해서라도. 애들은 아무 죄 없어. 소희는 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그 모습이 4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딸들은 죄가 없지. 하지만 너는 있어.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민주는 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 다음 주 화요일 조사에 성실히 응해. 바로 그때 민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근데 소희야, 너 증거가 뭐가 있어? 내가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소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좌 서류, 거래 내역, 네 진술 전부 증거야. 그래? 근데 나는 어제 진술 번복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이 강요해서 서명한 거야. 내가 피해자야. 민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사적 감정 가지고 수사하는 거 다 알아. 40년 전 일 가지고 복수하는 거잖아. 이거 재척 사유야. 너 이 사건에서 빠져야 해. 소희는 조용히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애원하다가 안 되면 협박하는 거. 전형적인 범죄자의 패턴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소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척 신청하고 싶으면 해. 법원에서 판단할 거야. 그리고 진술 번복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기억해, 거짓 진술은 위증죄야.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40년 전 복수하고 싶은 거지?
아니,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야.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그게 내 일이야. 민주는 소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 간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소희야, 너도 조심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알아.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소희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주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소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박소희입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청 내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소희는 상사들 앞에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민주의 방문, 협박성 발언, 재척 신청 가능성,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검사, 사적 감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까? 한 상사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재척 사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저는 공정하게 수사했습니다.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참 뒤 한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하십시오. 재척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주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아. 소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수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권력자들, 폭력 조직, 재벌들. 하지만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소희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요즘 힘든 사건 맡으신 것 같던데. 소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희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JK그룹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40년 된 교복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두 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 피해자와 검사, 약했던 소녀와 강해진 여자. 이제 거의 끝이야. 소희는 명찰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곧 법정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이부 박소희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어서 꺼낸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사 재척 신청서 신청인 강민주. 민주가 시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40년 전 학교 폭력 피해 사실, 사적 감정에 의한 수사 가능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무거웠습니다. 후배 검사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재척 신청 들어온 거 아시죠? 방금 봤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지. 그 전까지는 계속 수사해. 네, 알겠습니다. 후배가 나갔습니다. 소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재척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복수가 법 앞에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검찰총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넓은 집무실에는 총장과 차장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박 부장, 재척 신청건 알고 있겠지? 총장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 40년 전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총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 자네가 우리 청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검사라는 건 다 알아. 하지만 이건 좀 곤란한 상황이야. 차장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벌써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검찰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희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후임 검사도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40년 전 학교 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검사로 기소, 검찰 공정성 논란. 소희는 신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사는 자극적이었습니다. 사적 복수인지 정당한 수사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희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신문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소희는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최경희, 중학교 때부터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소희야, 힘들겠다. 경희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근데 언론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응, 민주 쪽 변호사가 언론 플레이하는 것 같아.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척 신청 받아들여질 것 같아? 모르겠어, 법원에서 판단할 거야. 만약 받아들여지면?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후임 검사가 잘하겠지. 그래도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소희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막 시작인데 멈춰야 한다면 정말 억울해. 경희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네가 이미 이긴 거야. 뭐? 민주는 이미 무너졌어. 네가 검사라는 것만으로도 민주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거야.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 충분해. 너는 이미 약한 소녀가 아니야. 강한 여자가 됐어. 금요일 아침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척 신청 심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린다는 통보였습니다. 소희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경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이길 거야. 고마워, 경희야.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수사 기록, 증거 수집 과정, 모든 절차가 공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소희는 집에서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남편과 딸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일한 거잖아요. 소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24살의 딸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40년 전에 당한 일 알고 있지? 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학교 가기 싫었고 살기 싫었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 그리고 검사가 됐어.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소희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따뜻함이 있어서 소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소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법원 심리였습니다. 재척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급식실, 머리에 쏟아지던 우유, 비웃음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어. 소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소희는 달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희는 경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주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40년 전 학교 폭력, 사적 감정, 공정한 수사 불가능. 소희가 제척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경희가 반박했습니다. 수사는 모두 증거에 기반했고 절차는 완벽히 지켜졌으며 개인 감정은 배제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판사는 소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박소희 검사, 강민주 씨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습니까?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경희가 놀란 표정으로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는 28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증오하는 범죄들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폭력범죄. 소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감정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과 증거로만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는 소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소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주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끝이야, 민주야. 소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금요일이면 판결이 나와. 그때까지 기다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40년 된 교복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손에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명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15살 소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희는 명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금요일을 기다리며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척 신청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소희는 법원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구 경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긴장돼? 경희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담담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너는 최선을 다했어.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결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소희와 경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주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재척 신청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주도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본법원은 신청인 강민주의 재척 신청을 기각합니다. 순간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경희가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소희 검사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 사적 감정이 개입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척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민주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소희는 복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겼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야. 준비됐어? 물론이지.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JK그룹 강준혁 회장과 강민주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강준혁과 민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표정했지만 민주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사석에는 박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법복을 입은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JK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3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은 해외 차명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일부는 피고인 강민주 명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소희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강민주는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녀 명의의 스위스 및 홍콩 계좌에 50억 원이 입금됐고 이 돈으로 명품, 부동산, 해외 여행 등에 사용했습니다. 소희는 증거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 증여가 아닌 범죄 수익 은닉입니다. 피고인 강민주는 공범입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 강민주는 남편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죄 의도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론은 나중에 하십시오. 검사, 계속하십시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주는 2022년 3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0억 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15억 원으로 프랑스 파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모든 거래에 그녀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서명 감정서.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소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JK그룹 전 경리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회사 돈을 해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계좌 중 일부가 강민주 여사 명의였습니다. 강민주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소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은 강 여사께서 직접 사무실로 오셔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하는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2022년 3월 강민주 고객님께서 직접 은행에 오셨습니다. 10억 원을 부동산 계약금으로 송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왔습니까? 네. 신분증도 확인했고 본인 서명도 받았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민주의 변명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오후 2시 피고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준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인정합니까? 소희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 300억 원입니까?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회사 운영입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부인 강민주 씨 명의 계좌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회피를 위해 부인 명의를 이용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인이 개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민주는 증인석에 앉으며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대결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주, 당신은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까? 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소희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2022년 5월 15일, 당신은 JK그룹 본사에 방문해 경리부장과 만났습니다. CCTV에 기록돼 있습니다. 무슨 용건이었습니까?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상기시켜 드리죠. 소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그날 해외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경리부장이 증언했습니다. 여전히 기억나지 않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 명의 계좌에 5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2채, 명품 수십 개, 해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 몰래 이뤄졌다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그냥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뭡니까? 그냥 돈을 쓴 겁니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고요. 소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민주 씨, 40년 전 당신은 약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돈을 훔치고 거짓말로 벗어나려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 감정적 발언은 자제하십시오. 소희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까?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돈을 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화려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었습니다. 소희는 민주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돈을 훔쳤습니까? 회사 직원들, 주주들, 협력업체들의 돈을 훔쳐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소희는 증인석을 떠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도 피고인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과 강민주는 3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은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법정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JK그룹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명이 목숨을 끊었는지 아십니까? 소희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5명입니다. 5명이 피고인들의 범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돈으로 파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피고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소희는 민주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당신은 약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오늘 법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소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입니다. 그때 양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소희는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소희야.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주 뒤 양형 선고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앞에 진을 쳤습니다. 시민들도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혁과 강민주가 수감복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2주 전 재판 직후 구속된 그들은 더 이상 고급 양복과 명품 드레스를 입지 못했습니다. 회색 수감복이 그들의 몰락을 상징했습니다. 민주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지만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2주간 구치소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그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은 동정도, 부러움도 아닌 냉소였습니다. 검사석에는 박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판사를 기다렸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내면에는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에 대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강준혁, 강민주에 대한 양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은 회사 자금 30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입니다. 준혁은 무표정하게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12년. 환갑을 넘긴 그에게는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주는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으며 범죄 수익 50억 원을 자신의 명의로 은닉했습니다. 또한 이 돈을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며 회사와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민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 강민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 62세가 되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재산도, 명예도, 화려했던 삶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350억 원을 부과하며 몰수 대상 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합니다.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강남 집도, 명품 가방도, 해외 부동산도 모두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주가 평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피고인들을 호송하려 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민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떨며 소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민주를 이끌었습니다. 법정 뒤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희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사라졌습니다. 법정 밖
소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 검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 판결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40년 전 학교 폭력과 이번 사건이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 과거와 직무는 별개입니다. 저는 검사로서 법에 따라 수사했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40년 전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을 이제 당신이 느낄 시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3개월 뒤 서울구치소 여자수감동. 강민주는 좁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벽, 작은 창문, 딱딱한 침대. 이곳이 앞으로 7년간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수감복을 입은 모습, 명품 드레스를 입고 샹들리에 아래 서 있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맨 뒤에 섰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교도관이 급식판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 몇 마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급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덩치 큰 수감자였습니다. 야, 신입, 반찬 좀 줘.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에게 했던 일들. 도시락을 빼앗고 우유를 사오라고 시키고 머리에 음식을 쏟았던 일들. 빨리 안 줘.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건넸습니다. 김치와 멸치를 모두요. 남은 건 밥과 찌개뿐이었습니다. 잘했어. 내일도 기대할게. 수감자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빈 급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 위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했던 일이 고스란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천장.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소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소희는 아마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겠죠. 남편과 딸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강남 집,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 모든 게 이제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 좁은 독방과 7년이라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민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남을 괴롭혔을까? 왜 남의 돈을 훔쳤을까? 왜 화려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후회만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별이었지만 그래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소희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그녀는 다시 일상적인 수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4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소희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파스타였습니다. 딸이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소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40년 된 교복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놓아줄게. 소희는 명찰을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어. 소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야.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서재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명품도,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주야, 너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 진짜 가치가 뭔지를. 민주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과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정의는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입니다.